안녕하세요. 정수영입니다. 저는 이제 경제경영 작가로 해서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 아들아 부동산 공부해야 한다. 그리고 또 아들아 돈 공부는 인생 공부였다 해서 그 전반적인 그 경제경영에 대한 재테크에 대해 관련된 얘기들을 갖다가 많이 글로 써서 여러분들하고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해드릴 얘기가 거시경제에 관련된 거대한 얘기 이런 얘기보다 제가 직장생활을 오래 했던 부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재테크하면 좋은가, 그리고 은퇴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면 좋은가에 관련된 얘기들을 갖다가 허심탄회하게 제안했는 얘기들 좀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급만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이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월급만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월급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 있어요. 살아가고 월급이 나오는 동안에는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거는 분명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그 직장인이 그 이후에 자기 평생에 걸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요즘 많이 이제 직장에 대한 인식들이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때는 두 가지 역할들을 다 같이 동시에 했었어요. 커리어라는 걸 갖다가 쌓아갈 수도 있고 경제적인 기반도 마련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때까지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때는 좀 희미해지는데 우리 아버지 때는 두 가지가 다 가능했어요. 커리어도 쌓아가고 경제적 기반도 마련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는 불가능해 졌어요. 그래서 경제적 기반을 쌓아가는 것과 그 사회적 기반을 쌓아가는 것 갖다가 분리해서 스스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게 분명한 현실일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 기반을 쌓기 위해서는 저는 반드시 재테크를 하라고 합니다. 재테크 없이 현재 상태에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심지어는 요즘은 이제 사회적 기반이라는 커리어를 쌓는 것도 직장 생활만 가지고는 불가능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커리어를 쌓기 위한 커리어의 기반을 쌓기 위해서는 별도의 공부를 해야 되는 것들도 마찬가지고, 경제적 기반을 쌓기 위해서 재테크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재테크를 실질적으로 실행해야만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명확하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실제로 경제적 기반을 갖다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을 가지고 있는 기반을만 가지고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 생각을 바로 바꾸셔야 됩니다. 저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경제적 기반을 하기 위해서는 재테크를 했는데 재테크 중에서 사회적 기반하는 커리어 직장 생활에 전혀 위배되지도 않고 전혀 문제점이 없는 부동산 재테크를 했을 경우에는 가능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일부 사람 중에는 이제 경제적 기반을 추구하기 위해서 재테크를 하는데 창업을 해가지고 한다든가 그런 사람도 꽤 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창업을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창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주식 투자를 한다든가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실패하더라고요. 왜냐면 주계 양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부동산 같이 직장 생활은 직장대로 하면서 시간을 끌고서 재테크를 해나갈 수 있는 것들은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으로 부동산 재테크를 통해 가지고 경제적 기반을 했고 직장 생활은 오랫동안 해가면서 커리어의 기반을 쌓았고 그 커리어 기반에다가 글쓰기에 대한 공부를 통해 가지고 결합을 해서 퇴직 후에는 경제경영 작가로 나가면서 경제경영을 작가로 나갈 수 있게 기본적인 토대가 됐던 건 재테크를 통해서 일부 경제적 기반을 갖다 확보했던 부분들이 가능했던 것처럼 이렇게 두 개를 양립해서 가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현재. 근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경제적 기반을 가지기 위해서 가장 추천하지 않는 부분들은 M잡을 하더라도 M잡이 자기 직장 생활에 관련된 것에 M잡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가 전혀 관련성이 없는데 M잡을 하는 경우에는 왜냐하면 시간을 그쪽으로 뺏기게 되면 직장 생활에 그만큼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장 생활에서 그 기본적으로 자기가 커리어를 쌓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시간 투자와 자기의 정신적인 몰입도 투자를 같은 걸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M잡러를 추천하진 않아요. M잡러를 한다고 해도 자기 현재 있는 일들을 갖다가 확장할 수 있는 M잡러는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제 M잡러 중에 좀 현명한 M잡러라고 제가 얘기한다 보면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그건 다 중지시켰는데 한 친구는
그쪽이 이제 구매 담당자였는데, 어떤 걸 구매 담당이냐면, 건강식품을 구매하는 담당이었었어요. 근데 그걸 하면서 자기가 온라인 마켓으로 해서 자기가 본인이 직접 한 게 아니라 와이프가 했는데 그 사업 설계나 모든 것들은 다 그 친구가 짜가지고 해줘서 지금은 이제는 직장을 그만두고 난 이후에는 건강식품 회사에 대한 CEO로서 당당하게 서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런 친구 같으면은 자기 일과 M잡너의 일들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시너지를 계속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충실하면서 그 친구는 거기서 했던 경험들도 직장 생활의 경험에도 녹여 들어가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팀장까지 가장 빠르게 올라갔던 친구예요. 그렇게 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전혀 다른 거. 두 개가 별도로 되는 M잡너는 추천하지 않고요. 두 번째 부분 주식도 추천하지 않아요. 주식을 추천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주식은 너무 변수가 많아요. 특히 장기 투자하지 않고 단타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절대로 추천하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계속 그 친구들이 주식에 대해서 계속 회사에 나와서도 핸드폰으로 그것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일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주식에 대한 건 투자하는 거는 바라지 않고. 근데 부동산 투자는 제가 적극적으로 재테크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동산은 대부분 다 장기 투자이고 한번 결정해 놓고 나면 10년 동안, 20년 동안 그냥 그대로 유지되잖아요.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은 장기 투자를 해가지고 자기가 살아가는 공간을 맞춰가지고 해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성공했어요. 제 주변에 재테크로 성공한 사람들의 종류가 두 종류로 나눠져 있어요.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인데 실패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주식과 M잔 냈던 사람이고요. 성공한 사람들은 많아요. 부동산은. 그래서 저는 부동산으로 재테크하는 부분들을 직장인들한테는 가장 최적의 재테크 방안이라고 추천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가 다녔던 회사에 회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재테크에 대한 비즈니스를 기본 바탕을 두고서 재화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 이외에 기본적으로 자산 가치를 살성할 수 있는 재테크에 대한 것들을 바탕을 두고서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자산 베이스의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놓고서 하시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성공 확률을 높고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 이제 혹시 그런 책 보셨는지 모르는데 시대예보 핵 개인화라고. 그러니까 예전처럼 평생 직장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직장만 하셔야죠. M잡너 하는 거는 딴 사람이 하게 하고 평생 직장을 생각하시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근데 지금은 저는 핵 개인화 시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커리어를 갖다가 자기 스스로 개발해서 다른 데 스카우트되어 갈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직장에서 가지고 있는 그 분절된 일만 가지고서는 해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관련된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M잡너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핵 개인화 시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생 직장에서 근데 요즘 그런 직장도 사실은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 지금 그 직장을 갔다가 앞으로 2, 3년 전 다니고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핵 개인화 시대에는 자기 커리어를 쌓아서 자기 능력을 갖다가 스카우트 해주는 데를 갖다가 가는 것들이 훨씬 더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회사하고 의리를 지켜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대는 이미 다 끝났고 그러니까 흔히 그러잖아요. 관료적인 조직처에서 팀장이 있고 밑에 팀원이 있고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렇게 해서 커리어를 쌓아가는 그런 시대에 맞춰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현재는 이미 다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맞게 스스로를 갖다가 M잡너를 하더라도 M잡너가 자기 커리어를 갖다가 확산할 수 있는 M잡너라는 건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지금 유튜브 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물론 얼굴을 가리거나 아니면 이름을 노출하지 않고 자기의 부캐를 가지고서 유튜버를 하는데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은 자기 업무에 대한 것들을 더 확장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후에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6가지 부분은 반드시 퇴직 이전까지 준비하셔야 돼요.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퇴직 연령이 49.4세입니다. 그러니까 49.4세 이후까지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 6가지예요. 6가지에 대한 준비를 하나하나 좀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 부분은 저는 퇴직 이전에 반드시 자기만의 통장은 확보하고서 퇴직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통장이라는 건 뭐냐면, 퇴직하자마자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갈 수 있게 자기에게 시간을 주는, 어쩌면 기본적인 자본금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통장인데, 이 통장은 기본적으로 마지막 자기가 퇴직하기 이전에 연봉 정도 수준, 그 정도 수준은 통장은 가지고서 퇴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준비해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퇴직하기 꼭 이전에는 대출을 반드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퇴직하고 나면 그 노후 준비의 가장 큰 짐이 뭐냐면 빚이에요, 빚. 빚의 짐을 가지고 퇴직하신 분들은 다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대출은 49.4세 이전에, 그래서 40대부터 서서히 줄여가기 시작해가지고 그 대출을 갖다가 다 줄이고서 퇴직하시는 게 좋습니다. 퇴직금이 한 방에 대출을 정리해 주는 걸로 하는 것들도 방법이긴 한데, 그 퇴직금은 아까 말하는 통장의 자금으로 생각해서 자기의 새로운 일, 비즈니스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자본금으로 한다고 생각하시고, 퇴직금 이전에 대출금은 다 정리해서 하시는 걸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생애 주기를 보면 40대 때가 그래서 제일 높아요. 지금 웬만하면은 그 시작 때 연봉은 한 3천에서 3,500만 원 그 사이에 시작하는데, 퇴직 때 평균적인 연봉의 대부분 다 웬만한 직장인들은 거의 한 9천만 원 이상이 다 되더라고요. 퇴직 때 연봉은. 그러니까 퇴직 때 연봉은 그 정도 되면은 그때쯤에는 기본적으로 생활비 빼놓고 나머지 여유 자금으로 해서 빚을 정리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 한 20년 정도 하게 되면 다 그 정도 월급은 다,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 월급이 다 되기 때문에 그때는 반드시 대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부분이고요. 세 번째 부분은 직장에 다니실 때 자격증 하나 정도는 꼭 준비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 자격증도 직장 다니면서 자기 잡하고 연결되는 자격증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유통업체에 있었는데, 유통업체에 있다 보면 그 물류 공간이 있어요. 뒤에 후방에 물류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지게차 운전하는 부분들을, 지게차 운전을 따로 와서 비용을 주고 따려고 그러면 돈 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한 3,40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지게차도. 근데 거기 사면 운전 연습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게차 운전을 갖다가, 운전 자격증을 갖다가 딴 분은 그것만 가지고도 물류센터에 가더라도, 지게차 운전 자격증만 가지고도 물류센터에 가서 일반적으로 노동을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천지 차이더라고요. 월급을 받는 부분들이. 그래서 자격증에 대한 것들을 하나를 가지게 되면 노후에 든든한 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노후에 여러분들은 지금 건강을 잃어보지 않아서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는데, 노후에 가면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을 잃게 되면 모든 걸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노후에 건강할 수 있도록 운동 일부분들은 꼭 노후에 준비사항으로 하셔야 됩니다. 운동은 의외로 뭐 시간이 많이 남으면 운동해야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운동에 대한 것들이 몸에 익숙해졌을 때 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건강하고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킬 수 있는 거지, 건강을 잃고 난 다음에 지키기가 어려워요. 저도 지금 건강 때문에 되게 그렇게 관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건강 때문에 고생을 해요. 여기 지금 이빨 안 보이시는데, 이빨 지금 임플란트 때문에 3개 뺐어요. 그렇게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양치해라, 단 거 먹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그거 안 했더니 지금 빼가지고 이게 되게 불편해요. 이걸 미리 양치하면서 건강을 지켜왔으면 이렇게 뺄 일이 없고요. 귀에 이명이 있어가지고 귀 때문에 비 오거나 이럴 때면, 저는 이제 관절에서 그 증상을 아는 게 아니라 귀에서 들어요. 귀에서 유잉하는 그 귀에서 들어오는 이명이 들리기 시작하면 영락없이 비가 와요. 왜냐하면 기압이 낮아지면 귀에 압력을 가하게 되기 때문에, 이 압력 때문에 위에서 위잉 소리가 나거든요. 이렇게 해서 건강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그 준비하려고 그러면 노후가 되기 이전에 40대에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취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취미가 기본적으로 창조적 취미가 있고 소모적 취미가 있습니다. 창조적 취미란 뭐냐면 이 일을 하면 할수록 창조적인 취미가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쌓여가는 취미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글쓰기는 창조적 취미예요. 글을 써놓으면은 이건 나중에 다 남게 돼요. 근데 소모적 취미는 뭐냐면 등산 가는 거. 등산 가는 건 시간을 갖다 소모하면서 하는 취미거든요. 이런 취미들은 기본적으로 바로 퇴직하자마자 할 수 있는데 창조적 취미는 이 창조적 취미가 나한테 재미있게 다가오려고 그러면 시간을 소모해 줘야 돼요. 최소한 1만 시간 거기에 들여줘야지 이 창조적 취미가 재미있고 나중에 창조적인 취미로 만들어진 산물들이 나한테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정신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취미도 미리 40대 때 1만 시간을 태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창조적 취미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인간적 관계가 퇴직하고 나면 사실은 인간적 관계를 만들어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하는 인간적 관계들은 누구냐면 나보다 빨리 퇴직한 선배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나보다 빨리 퇴직한 선배들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키가 다 빨려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적 관계가 젊고 열정적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면 언제 해야 되냐면 사실은 직장에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의해서 열정적인 이런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의 틀을 갖다가 미리 만들어 두셔야지 퇴직한 이후에 노후에는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자기의 기를 빨려져 가고 기에 눌려져 가지고 스스로 위축되어지는 그런 인간관계를 갖다가 만들어가는 것들은 노후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통장, 그다음에 대출을 정리하는 부분, 자격증을 만드는 부분, 건강을 미리 준비하는 부분, 취미를 가지는 부분,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 열정적인 사람들하고 인간관계를 미리 만들어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노후의 생활이 행복합니다. 흔히 제 주변에서 이제 저한테 상담할 때 이런 상담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 내가 돈이 좀 있으니까 실버타운 가야지. 이런 얘기를 상담을 하는데 저는 그분들한테 절대 실버타운 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실버타운 가면 실버타운에는 자기 또래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래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는 뻔하잖아요. 건강 얘기, 자식 얘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 안에 있는 열정적인 마음들, 삶의 활력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노후에도 삶의 활력을 가지고서 배워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행복한 삶인데 그런 삶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후에 상담하시러 오신 분들한테 절대로 실버타운 가지 마라. 차라리 가려면 자연을 가라. 자연은 차라리 배울 거라도 있다. 근데 또래 집단에는 배울 게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미리 사전에 40대에 준비해 놓으면 노후 삶이 훨씬 더 행복하고 더 많은 걸 이루어가면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가장 대표적인 분으로 저는 이분을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최재천 교수님, 저는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도 활성하게 유튜브로 또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보니까 만나시는 분들도 젊은 사람들이에요.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그게 행복하신 삶이지. 최재천 교수님이 그동안에 오래 연구해 와가지고 기본적으로 대학 교수도 했으니까 그 뭐 기본적인 돈이 있다고 실버타운에 들어가서 살면 그분이 행복할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노후에 행복한 삶을 살려고 그러면 성공적인 노후를 갖다 준비하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다 준비해서 그때도 제 인생을 갖다가 더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게 준비하는 부분들이 훨씬 노후의 삶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최재춘 교수님 보시면서 그분이 준비해왔던 거, 그분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갖다가 미리 내가 40대에 어떻게 하면 준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면 노후 준비법이 눈에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 이제 두 분을 갖다가 딱 예를 들면은 노후 준비를 성공한 분과 실패한 분의 차이가 있는데 그걸 성함 얘기하면 안 되니까 A씨라고 해서 A씨라는 이분은 어떠냐면 그 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 무슨 일을 했냐면
패션에 관련된 일을 했어요. 그래서 패션에 관련 일을 했는데, 패션에 관련 일을 하면서 이제 우리 때 뭐가 유행했냐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는 부분들이 필요했었어요. 근데 이분은 패션의 일을 하면서 임원이셨는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서 수지에 부동산을 갖다가 매입을 해놓더라고요. 그때가 벌써 몇 년도야? 2009년도, 8년도에. 우리는 그런 생각도 없었는데 그분은 부동산에 관련된 걸 갖다가 노후 준비를 내가 미리 해놔야 된다. 그래서 퇴직금 그때 나가서 퇴직금 가지고 생활할 게 아니라 그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아서 이거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그때 그 받은 퇴직금 갖다가 수지가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까지 뜨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쪽에다가 아파트하고 땅 사놨는데 지금 그분은 그거 가지고서 해서 지금은 그 이외에 이제 다른 것들 투자하긴 했는데 100억대의 부자예요.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 임대업 관리만 하면서 지금 살아가요. 이분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부동산 임대업만 관리하면서 편안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골프도 치고, 그리고 또 이분은 관심 있는 건 공부 같은 거를 계속 해나가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뭐 부동산에 대한 공부도 다시 해가지고 부동산 중개사에 대한 자격증 따고 하면서 살아가는데 실패한 B분이 있어요. 이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개발에 대한 임원을 하셨어요. 개발의 임원이면 뭐냐면, 그러니까 마트가 새롭게 출점하는 지역에 그 지역의 부동산 조사를 갖다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런 분이 저희 회사 옆에 있는 레이크 팰리스라고 그 회사 옆에 있는 그 아파트에다 전세를 두고 그때 사셨어요. 그러니까 회사에도 가까우니까 그때 당시에 삶의 조건들은 너무 좋게 편안하게 사신 거예요. 거기서 레이크 팰리스에서 사셔서 금방 나오고 주말마다 여행 가시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퇴직하고 난 다음에 마포에 전세로 다시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뭔가를 새로운 일을 하려고 계속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자격증 시험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A씨하고 B씨하고 만약에 주변에 노후 준비를 갖다 미리 했던 A씨 같이 한다 그러면 지금은 여유롭게 살아가는데 B씨처럼 그때 당시에 생활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다 준비되어 있었는데 재테크할 조건도 보였는데 못했던 분들은 지금 아직도 전세를 살아가면서 새로운 일을 갖다 준비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극단의 비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A씨처럼 미리 사실은 직장생활이면서 준비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노후 생활을 갖다가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걸 갖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지금도 유효하죠. 왜냐하면 지금 따지고 본다면 부동산보다 먼저 종말을 구하는 게 뭐냐면 사실 노동의 종말이 커요. 지금은 뭐 직장 생활이 49.4세라고 그러는데 조금만 더 가면 49.4세가 아니라 40세까지, 그러니까 평생 직장이라는 거, 평생 직장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노동의 종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종말이 먼저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것들은 그 종말 이전에 그 이후까지 훨씬 더 유효할 수밖에 없는 유효 준비의 수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투자는 지금까지도 더 유효한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해야 될 거는 사실은 부동산 투자가 노후 준비에 유효할 것이냐 아니냐를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해야 될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노동이 종말이 언제 끝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미리 걱정하는 게 훨씬 더 그 준비를 해놓은 게 훨씬 더 현명한 노후 준비예요. 근데 어떻게 될지도 확실치 않은 부동산에 대한 노후 준비에 대한 것들이 부동산으로 유효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들은 미리 앞선 공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 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일이 언제 끝날 건가, 이 일이 어떤 식으로 종말을 맞이할 건가에 대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게 부동산을 지금은 해놓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노후를 준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동산 위기죠. 근데 위기인데는 따로 있는 거고 수도권의 위기일까요? 수도권은 절대로 위기가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인구의 절반이 지금 수도권으로 다 모여 있고요. 그 인구의 몰림의 속도는 더 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지방의 이제 핵심 도시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방을 갖다가 핵심 도시를 해서 확장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는데 그것들도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면 수도권에 집중하는 더 훨씬 더 문제가 될 거고 그래서 수도권의 부동산 위기는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전체적인 균형 발전을 놓고 보면 문제가 되긴 하는데 수도권을 갖다가 그러니까 부동산에는 확장될 수밖에 없고 수도권에 관련된 부동산 값이 떨어질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다시 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 전초전이 뭐냐면 수도권에 전세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올라가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징후가 뭐냐면 사실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면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건 뭐냐면 부동산이에요. 인플레이션은 뭐냐면 재화잖아요. 그러니까 재화 서비스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 수순으로 올라가는 건 뭐냐면 부동산이에요.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간 것들이 다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자산을 갖다가 창출하는 데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지금 집 짓는데 비용이 예전부터 다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럼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새로 짓는 집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특히 부동산에 관련되는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갔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오른 게 뭔지 아세요? 인건비예요. 인건비가 서비스잖아요. 서비스에 대한 것들이 다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부동산을 집을 짓기 위한 서비스, 요즘은 공사 현장에 가더라도 공사 현장에서 다 외국인들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외국인 이외에는 쓸 수가 없어요. 너무 인건비가 올라가서. 거기다가 자재 비용도 다 올라갔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게 결국 뭘 견인하냐면 부동산 자산 가격을 견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수도권의 집중에 대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여기에 결정적인 것 또 하나는 1인 가구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1, 2인 가구가 60%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가구 수가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인데 그 가구 수가 2,600만이잖아요. 2,600만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는 2인 가구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한 가구당 2.1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1, 2인 가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1, 2인 가구의 증가가 결국은 공동생활을 할 수 없잖아요. 가구당 한 사람씩만 살아가지 공동생활하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공동생활에 대한 것들이 익숙지가 않잖아요. 그렇다면 혼자서 생활하는데 혼자서 생활하는 것들을 하다 보면 사실은 주택수에 대한 것들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동산 위기는 앞으로 뭐 10년, 20년, 30년 이 이후의 문제이지 이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에 막 시작한 20대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퇴직하는 50까지 절대로 문제 생길 일이 없을 거예요.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부동산 위기론에 대한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건 인플레이션 문제 아니면 그러니까 재화 서비스의 가격이 올라가는 문제 아니면 실제로 노동의 종말에 대한 문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훨씬 더 위기의식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만 더 붙인다고 그러면 사실은 화폐의 위기도 작용합니다. 화폐의 위기가 작용하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이렇게 올리고 있는 상태도 얼마 못 갈 거예요. 그러면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고 금리를 내린다 얘기는 화폐 가격이 내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화폐에 거품이 계속 낀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런 모든 걸 갖다 해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부동산 자산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자산은 위기를 맞은 것들이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위기가 지나고 난 그 맨 마지막 지점일 테니까 만약에 부동산까지 위기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활하는 경제 생활은 이미 다 파탄이 난 거예요. 그거는 뭐 다 똑같이 파탄한 상황이고 그 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부동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그 위기론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다 첫 번째 부분은 경제적으로 보면 월급 가지고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러니까 월급이 말 그대로 그 달에 받는 소득인데 그 달에 쓰는 지출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월급을 있는 대로 다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노후 준비 안 돼요. 그러니까 월급을 기본적으로 월 소득이 월 지출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노후 준비를 대부분 다 못해요. 월급은 뭐냐면 그 달의 소득이고 그 달의 소득에 대한 것들 그 월급 중에 50% 이상은 미래를 위해서
저축해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 중에 많은 분들이 월급은 쓰다고 있다고 그러고, 예전에 우리 시대에 그 불행한 월급쟁이 전화 카드 맞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카드 맞게 하는 형태로 그냥 다음 달 월급을 미리 땡겨서 쓰면서 마이너스 통장 가지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노후 준비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월급을 벌 수 있는 기간은 한정돼 있어요. 한정돼 있는 게임인데, 한정돼 있는 게임에서 그걸 갖다가 다 그 순간 다 소모해버리면 그 사람은 노후 준비를 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월급을 그 달에 다 소비한 돈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고, 두 번째 부분은 직업적으로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노동의 종말은 이미 시작됐거든요. 노동의 종말은 시작됐습니다. 근데 아직도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노후 준비를 절대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직장이라는 울타리 내에서 내가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하지, 직장을 벗어난 야생에서 나를 갖다가 살아갈 준비를 그런 분들이 하겠어요?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동의 종말은 이미 시작됐다. 그래서 노후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럴 때 이렇게 당부를 해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 부분은 사실은 부양이라는 게임도 이미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봉양이라는 건 부모를 갖다가 모시는 거잖아요. 이 봉양이라는 건 이미 내가 받을 수 없는 서비스 영역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봉양을 받겠다고 부양을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한테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교육이에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사교육에 몰빵해가지고 손익계산서상에서 투자가 흑자가 날 수 있는 투자가 절대로 아니에요. 앞으로 가면 더 그래요. 그래서 사교육에 몰빵해서 하는 부분들, 그런 투자는 하시는 분들이 노후 준비를 못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공통점 세 번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월급은 이번 달에 쓰는 돈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쓰는 돈이라는 것, 그 중에 절반은 미래를 위해 써야 될 돈이라는 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로 전화 바뀌어야 되고요. 두 번째 부분, 평생 직장을 가지는 게 아니라 노동의 종말이 이미 시작됐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요. 투자를 할 때 자기가 봉양을 받겠다고 투자를 하는 부분에 대한, 사교육의 몰빵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 이 세 가지에 대한 것들을 하셔야만이 직장인 중에 노후 준비를 안 된 그 공통적인 세 사람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다 한 40대 중반에서 50대 사이에 딱, 그때가 이제 어떤 사람은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딱 급락하게 이렇게 그 크로스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게 한 40대에서 50대 사이에, 저도 그러니까 제가 자산이 조금 확 커지기 시작한 데가 40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 후반이 커질 때까지는 굉장히 힘든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 처음에 시작하면은 한 20년 정도는 그 빚을 바라지 않고 어둠 속에서 무지하게 힘들게 고생하는 시기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40대 후반까지 보통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 한 27, 8이라고 그러면 그때부터 40대 오면 47 정도까지 하면 20년 정도? 이때까지를 직장 생활에도 충실하고 재테크도 충실하고 하면 그 이후에 갑자기 빚을 싹 바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45 이전까지 여러분 막 힘들어서 죽겠다 그러면, 그러니까 40대 후반 이후에 갑자기 빚이 환하게 비추려고 이러는가 보다. 그래서 저는 40대 후반은 인생의 그 여명이라고, 저는 경제적인 여명이라는 표현을 해요. 여명이라는 게 뭐냐면 해가 뜨기 바로 직전이군요. 그때가 제일 힘들고 제일 추워요. 그래서 40대 후반이 여명의 시기이니까 그 시기만 딱 지나고 나면 갑자기 빚을 바라면서 확 상승합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고 재테크도 마찬가지고 빚을 확 바라는 건 직장 생활 한 20년 후에 이때이니까 그때까지 좀 힘들더라도 여러분들 고생하시고 해나가다 보면 그때 빚을 분명하게 바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30대 때 사실은 아파트를 이제 구매하는데 많이 했는데, 30대에 아파트보다는 땅을 한번 하고 싶어요. 진짜 땅에 한번 투자.
그러니까 아파트는 이 감가상각이 일어나지만 땅은 감가상각이 절대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보여주더라고. 도표를 하나 보여주는데 마포에 있는 땅값을 갖다가 도표를 한번 보여주더라고요. 마포의 집값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조금씩 해가지고 뭐 이렇게 올라가는데 마포의 땅값을 딱 보여주는데 와 진짜 놀랍더라고요. 땅값이 진짜 이렇게 더라고요. 근데 이 땅에 대한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두 가지가 필요하더라고요. 돈하고 시간. 그러니까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거. 그래서 요즘 이제 그거에 대한 것들을 해보게 진짜 경매 공부를 요즘 조금 하다 보니까 그 땅을 할 때는 경매를 통해서 하면은 그 땅에 대한 가치에 대한 것들이 흐름도 정확하게 볼 수도 있고 경매를 통하면 조금은 낮은 가격에 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경매 그러면 좀 불신하잖아요. 경매는 불신하는데 경매에 불신하는 것 중에 가장 불신하는 큰 이유가 뭐냐면 눈물 젖은 땅이라고 눈물 젖은 집이라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하는데 사실은 경매의 선순환적인 역할로 이거 있는 것 같아요. 땅 같은 경우에는 경매가 선순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경매를 통해서 땅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 그 땅이 가지고 있다가 거의 망가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경매를 통해서 선순환적인 구조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경매를 통해서 땅에 대한 것들을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요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걸 갖다 요즘 공부하면서 배웠어요. 그래서 경매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하고 땅에다가 투자해 놓고 땅을 갖다가 한 10년 동안 묵혀둔다든가 아니면 20년 동안 묵혀둔다고 해가지고 그 땅의 가치를 상승하는 걸 갖다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건 이제 지금은 할 수는 없고요. 지금은 불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소득이 없잖아요. 안정적인 소득, 고정적인 소득이 없으니까. 근데 30대에는 근로소득이나 안정적인 고정소득이 있으니까 그 땅을 투자해 놓고 땅을 투자한 거에 대한 대출금을 감당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기간이 30대인 것 같아서 30대로 돌아간다 그러면 그때 땅을 투자해서 대출을 감당할 수 있게 시간을 갖다가 건질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지금 고민은 아직까지도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것들이 되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자산을 하는 거는 이제 제가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이게 임대소득으로 해가지고 소득으로 매달 이렇게 들어온 소득이 아니라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과 나머지는 이제 제가 그 책을 써가지고 하는 저작권료나 아니면 강연해가지고 하게 되는 강사료 이런 부분들로 해서 소득을 받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특징이 고정소득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쓰고 있는 소비의 패턴은 매달 월급 들어오는 거다 고정적으로 쓰던 습관들이 있으니까 자꾸 그 소비가 고정소득을 가지고 쓰던 소비에 대한 생각들이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막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통장에 있는 돈을 갖다가 뭐 나중에 들어오긴 하는데 통장에 있는 돈을 쓰면은 이게 왜 이렇게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내가 근로소득 월급쟁이 마인드에서 월급쟁이 소득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했구나. 자산가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못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바꾸려고 노력하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들을 바꾸지 못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적인 경제적인 고민들입니다. 한 달에 그렇게 많이도 쓰지 않게 되더라고요. 한 300에서 400 정도? 근데 이 비용도 주로 이제 지금 이제 투자를 하지 않으니까 고정수익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먹고 입고 쓰는 이걸 생필품으로 해가지고 쓰는 것들에 해서 한 300에서 400만 원 정도 이런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쓰면서도 솔직하게 말하면 럭셔리하게 소비하고 있는 사람들 전혀 안 부러워요. 그 역할을 뭐가 해주냐면 사실 내 자산이 해주는 것 같아요. 내가 하려면 해. 하려면 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안 부러운 거예요. 뭐 벤츠 타고 다니고 아니면 뭐 백이나 명품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들 아니면 럭셔리하게 해외 크루즈 여행 다녔다고 뭐 이렇게 인스타에다 사진 찍어주는 사람들 전혀 안 부러워요. 왜 안 부럽냐면 나 그렇게 하면 되니까. 오히려 작은 것들을 하는 것들이 훨씬 더 행복해요. 뭐 예를 들다 그러면 지난주에도 이제 경복궁을 갔다 왔는데 경복궁 갔다가 서촌에 가가지고 서촌에 그 맛집들이 있거든요.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 와이프하고 그렇게
하루 여행 가는 게 좋지 크루즈 여행보다 그게 훨씬 더 행복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걸 갖다가 부럽지 않게 바라볼 수 있는 건 일단은 제가 자산이 있어서 내가 하려면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달에 300만 원 쓰면서도 만족감은 그 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300만 원 쓰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 좀 생활하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건 그러니까 일정 수준을 넘어가고 나면 돈이 뭐냐면 저는 제약이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그러니까 나한테 가난을 그리고 내가 뭘 하고 싶은 걸 못하고 내가 누군가를 갖다가 그러니까 해주고 싶은 걸 못 해주고 그런 제약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제약을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일정한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 일정한 제약이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가면 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일정한 제약을 넘어간 정도의 지금 현재 자산을 스스로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돈이 제약으로서 작동을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돈이 나를 갖다가 행복으로 이끌어주진 않는데 나를 불행으로 이끌지도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대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나를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는데 그 람보르기니 안에서 울면은 좀 덜 슬프대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과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조금은 덜 내 스스로가 불행에 대한 생각을 갖다가 떨쳐내는데 역할을 해주는 정도? 이게 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은 기본이 있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부분이고요. 그걸 넘고 난 다음에는 그 돈을 갖다가 어떻게 내 삶의 행복을 수단으로 활용하느냐. 이런 게임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저는 좀 생활비인데 저 선배들 보니까 선배들이 이제 60대면 이게 의외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진짜 큰 게임이더라고요. 결혼이더라고요. 자녀 결혼이 이게 돈은 은근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뭐 일본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결혼을 갖다 뭔가를 해주고서 봉양을 받겠다는 이런 기대 심리를 가지고서 하나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데 대부분 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식 들어가는 비용뿐만 아니라 집을 해준다든가 혼수해준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돈이 확 들어가니까 거기를 만들기 위한 돈에 대한 준비 이런 부분들을 50대 이후에 많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이 아마 50대 이후에 가장 큰 빅 이벤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준비를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들이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창업인 것 같아요. 창업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50대 이후에도 3, 40년을 더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 나 혼자 살 수 있는 일거리가 없다 그러면 창업을 하되 해서 뭔가 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재취업을 해봤자 재취업은 한 2, 3년밖에 그 사용연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창업을 해야 되는데 그럼 창업을 하려면은 좀 제대로 된 창업을 하려고 그러면 돈을 준비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뭐 요즘 최소한 2, 3억 정도는 들여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창업에 대한 비용 그래서 결혼에 대한 비용, 자녀 결혼에 대한 비용, 창업에 대한 비용 이 두 가지가 50대 이후에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고 현재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비를 한 3, 400만 원만 갖고 살아가니까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우리 아들들이 결혼한다고 하면 이제 결혼에 대한 비용 이런 거 준비해가지고 하는 부분은 그러면 이제 자산의 일부를 갖다가 그 비용으로 전환하는 작업들을 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묻지마 창업하고 묻지마 투자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아닐 것 같은데 묻지마 창업하는 사람도 많고요. 묻지마 투자하는 사람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50대 이후에 쪽박 차는 사람들, 그러니까 돈이 기본적으로 있다가 쪽박 차는 사람들 대부분 다 보면 그러니까 귀가 얇아가지고 묻지마 창업했거나 묻지마 투자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전문 사기꾼들이 의외로 많아요. 돈 있는 사람들한테 달려드는 사기꾼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 귀 얇은 사람이 의외로 안 할 것 같죠? 의외로 묻지마 창업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의외로 묻지마 투자. 뭐 비트코인에 한 사람들도 제 주변에 많아요. 의외로.
돈이 있었는데 돈이 없어져가지고 왜 그러냐 보면 비트코인 같은데 아니면 펀드 같은데 그러니까 의외로 투자해서 손실을 많이 보는 사람. 또 주식도 의외로 많아요. 주식에 의외로. 그래서 주식해가지고 그 가지고 있던 돈 날린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부동산을 하더라도 부동산도 투자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택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담보를, 그 안정적인 조건을 가지고서 하는 게 아니라 투자용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쪽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노후에 가장 큰 위협 두 가지를 보라면 묻지마 창업하고 묻지마 투자. 이것만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보안 자산이 있으면 노후 사는데 그렇게 지장 없어요. 나이 먹고 나면 돈 쓸 일 그렇게 많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녀 결혼식 정도, 가는 결혼식 정도 이외에 나머지 개인한테 들어간 돈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통 한 300만 원까지, 만약에 지방으로 좀 내려간다 그러면 서울이니까 400만 원 이 정도 쓰는 거지, 지방으로 내려간다면 300만 원 이하로도 충분히 살아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모아둔 돈이 있다 그러면 그 기본적으로 위험을, 리스크를 감수한 묻지마 창업이나 묻지마 투자만 하지 않는다 그러면 노후는 조금은 평탄한 노후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 수도권에 거의 매달 한 200만 원 정도, 왜냐면 그걸 가지고 생활하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국민연금을 대부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받는다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되면 한 300만 원 정도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200만 원씩 해서 40년을 산다면 한 10억 정도? 10억 정도만 있으면 기본적인 생활은 그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20억이 넘으면 진짜 지장 없이 살아갈 수 있고, 그건 이제 지방으로 내려간다면 좀 더 저렴한 그 노후 준비 자금 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도권에 살아가려면 한 10억 정도? 이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지장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최소한의 조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런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아마 은퇴나 퇴직에 생각하시는 분들이 40대가 대부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40대는 한번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40대는 인생의 진짜 분기점이에요. 저는 그때 그런 분기점을 갖다가 전환할 수 있게 운이 좋게 해서 전환되어 와서 여기 현재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준비를 못 하셨던 분들에게는 10% 나락으로 떨어지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0대라는 건 인생의 분기점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반드시 제 인생에 전환을 할 수 있는 준비들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시고 공부하시고 하셔서 40 이후에 퇴직 공부를 통해 가지고 그 이후에 제2의 인생을 좀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준비들을 꼭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선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